인생의 오후 화려한 조명은 꺼졌지만 우리 삶의 진짜 빛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서울의 촘촘한 아파트를 떠나 이름 모를 산새 소리와 흙냄새 가득한 시골로 무작정 발을 들였습니다. 남들은 고생을 사서 한다고 손살에 치던 그 길 그곳에는 과연 우리가 꿈꾸던 낙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낡은 보일러와 서늘한 이웃의 시선만 가득했을까요? 은퇴 후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몸부림치며 비로소 나와 당신을 다시 발견하게 된 어느 부부의 아주 솔직하고도 따뜻한 인생 이막의 늦깎이 귀촌 기록을 여러분께 건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 이렇게 다 정리하고 떠나는 게 맞는 걸까? 영수 씨는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앉아 30년 동안 가족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있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며 벽지에 남긴 키 재기 흔적, 온 가족이 둘러앉아 희로애락을 나누던 낡은 식탁, 그리고 아내 정숙 씨와 함께 고생하며 마련했던 소중한 가구들까지. 떠나기로 마음먹은 지 반년이 지났건만 막상 익숙한 것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아려왔습니다. 30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청춘과 고단했던 가장의 어깨, 그리고 정숙 씨가 밤새워가며 지켜낸 가정의 온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귀촌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고단하고 예민한 작업이었습니다.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삶의 근간을 바꾸는 거대한 결단이었으니까요. 영수 씨는 매일 아침 노트북을 펴고 귀촌 관련 카페와 유튜브를 뒤졌습니다. 귀촌 실패하지 않는 법, 시골집 수리 비용, 텃밭 가꾸기. 기초 같은 글들을 읽고 또 읽으며 공책에 빼곡히 정리했습니다. 정숙 씨는 도시에서의 편리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당장 아프면 달려갈 병원은 어떻게 할지, 가까운 마트는 어디 있는지, 무엇보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과의 모임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나이 들어서까지 이렇게 모험을 해도 되는 걸까? 그냥 여기서 조용히 지내다 가면 안 될까? 정숙 씨의 나지막한 물음에 영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기억나? 우리 젊을 때 늘 말했잖아. 나중에 나이 들면 푸른 산 보면서 마당 있는 집에서 꽃 심고 살자고. 지금 아니면 정말 영영 못할 것 같아서 그래. 우리 남은 인생, 남들의 시선보다 우리 마음 편한 곳에서 살고 싶어. 두 사람은 준비 과정 내내 팽팽한 줄다리기 같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영수 씨는 시골집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주말마다 차를 몰고 충남, 전북, 강원도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따라 낡은 시골집을 보러 다닐 때마다 영수 씨는 들떠 있었지만 정숙 씨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떤 집은 지붕이 내려앉을 것 같았고 어떤 집은 너무 외딴 곳에 있어 밤이면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숙 씨는 마음속으로 역시 무리야라는 생각을 수십 번도 더했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만난 집이 지금의 그 작은 시골집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감나무가 서 있고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어 적당히 이웃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마을 회관까지는 걸어서 다닐 만한 거리였습니다. 무엇보다 뒤편으로 나지막한 야산이 이어져 있어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을 끌었습니다. 비록 오래된 흙벽에 손볼곳이 많았지만 정숙 씨도 그 감나무만큼은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집을 계약하고 난 뒤부터는 준비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아파트 가구들은 대부분 정리하고 시골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만 추렸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엄마, 아빠, 도대체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해요? 그냥 여기서 지내시지. 시설도 좋고 병원도 가까운데. 하지만 두 사람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순 없었습니다. 이삿짐을 싸는 날 정숙 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0년 정든 집을 떠나는 일은 마치 한 시절을 온전히 떼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식기 하나를 포장지에 쌀 때마다 그 그릇에 담긴 추억들이 살아났습니다. 영수 씨는 짐 상자에 주방용품, 침구류, 텃밭, 농기구라고 굵은 매직으로 적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은 낭만이 아니라 노동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동조차도 자신들의 것이기에 기꺼이 감당하려 했습니다. 아파트에 정든 이웃들이 나와 배웅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자주 놀러 오세요. 손을 흔들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갈 때 영수 씨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트럭 가득 실린 짐들 위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그 햇살은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따라 트럭이 굽이굽이 들어섰을 때 동네 개들이 낯선 손님을 반기듯 지저댔습니다. 낡았지만 정겨운 시골집 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 둘이서만 헤쳐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낡은 창틀 사이로 틈틈이 들어오는 바람이 아직은 차가웠지만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는 마치 주인을 기다렸다는 듯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 서서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에서 보던 하늘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습니다. 영수 씨는 짐을 내리기 시작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비로소 시작된 늦깎이 귀촌, 과연 그곳은 우리 부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첫날 밤은 그야말로 낯선 소리와의 지루한 전쟁이었습니다. 도시의 아파트에서는 벽 너머 들려오는 이웃의 희미한 기침 소리나 위층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마저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는 백색 소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소리는 완전히 다른 층위의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밖에서 들려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부스럭거림, 낡은 처마를 때리는 정체 모를 바람의 울음,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선 감나무 가지가 창문을 툭툭 치는 소리까지. 그 소리들은 도시의 그것보다 훨씬 날카롭고 생경하게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한기는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한구석을 파고드는 막막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영수 씨 역시 평소라면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골아떨어졌을 시간이건만 익숙한 도시의 소음 대신 온 세상을 뒤덮은 고요함이 오히려 폐부를 짓누르는 느낌에 쉽게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 정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시려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낡은 마루 바닥은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행여나 누가 들을까봐 숨을 죽였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밤에도 은은한 조명이 거실을 비추었지만 여기서는 창밖의 어둠이 집안까지 깊숙이 침범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었지만 거기에는 서울에서 가져온 반찬통 몇 개뿐이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의 냉기가 그녀의 손끝에 닿자 정말 우리가 돌아갈 곳은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영수 씨는 그런 아내의 인기척을 느끼고도 모르는 척 잠든 척했습니다. 그 역시 후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새벽 동이 트자마자 창문을 열었습니다. 쏟아져 들어온 것은 산뜻한 흙냄새와 새벽 안개의 서늘함이었습니다.
분명 서울의 꽉 막힌 공기보다는 맑고 깨끗한 공기였지만 그 상쾌함 뒤로 왠지 모를 불안감이 꼬리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이곳에 정말 우리 부부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가스레인지를 켰지만 불꽃은 파르르 떨며 힘없이 사라졌습니다. 도시가스에 길들여진 그들에게 시골의 LPG. 가스통 방식은 마치 고대 유물을 다루는 것처럼 생소한 숙제였습니다. 영수 씨는 연신 밸브를 확인하며 땀을 흘렸고 옆에서 지켜보던 정숙 씨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느끼며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파트였다면 관리실이라는 만능 해결사가 있었을 텐데 이제 이곳에서는 사소한 문제 하나까지 모두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물 하나 쓰는 것도 일이네요. 아파트가 왜 그렇게 편했는지 당신도 느끼지? 그 시절이 참 꿈만 같아요. 가스 하나 켜는데도 이렇게 진땀을 빼야 하니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까마득해요. 정숙 씨의 말은 원망이라기보다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미안한 마음에 서둘러 동네 구경을 제안했습니다. 마을 길은 좁고 구불구불했으며 곳곳에 정체 모를 덤불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들은 예뻤지만 그것을 바라볼 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경운기 엔진 소리가 들려와 고개를 돌려보면 낯선 이방인을 경계하는 시선들이 창문 너머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마을의 풍경을 방해하는 낯선 존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이사를 축하해 주기는커녕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는 그 시선이 참으로 불편했습니다. 마을 회관 근처에 다다랐을 때 마침 밭일을 마치고 흙투성이가 된 작업복을 입고 돌아오던 동네 어르신 한 분과 마주쳤습니다. 영수 씨는 반가운 마음에 한껏 허리를 굽혀 크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기 감나무 집으로 새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나이든 부부인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힐끗 영수 씨를 쳐다보더니 입을 굳게 다문 채 그래요? 라고 아주 짧고 무심하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서늘함, 즉 너희가 여기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냐는 듯한 묘한 거리감에 영수 씨는 머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며 발끝만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라면 경비실에서 오가는 인사만으로도 웃음꽃이 피었을 텐데 이곳의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멀고 험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엔 너무나도 이질적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길가의 흙먼지만이 신발 끝에 하얗게 묻어났습니다. 방 안을 정리하는 내내 정숙 씨의 머릿속에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 하는 후회가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곳에선 마치 세상으로부터 뚝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시골의 낭만은 온데간데없고 낯선 이웃들의 무관심과 불편한 주거 환경만이 거대한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애써 밝은 척하며 마당 한쪽 구석의 텃밭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우리 여기에 뭘 심을지 같이 고민해 볼까? 감자도 좋고 상추도 심으면 금방 자랄 거야. 우리가 직접 키운 거라 더 맛있을 거 아냐. 자, 한번 이 흙을 봐.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 그는 정숙 씨의 손을 억지로 잡아 흙을 만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안락했던 소파와 그곳에서 즐기던 저녁의 대화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낯선 시골길을 걸으며 말없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했습니다. 밤이 되자 별들은 더욱 빛났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두 사람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긴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계절을 맞이하게 될까요? 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보듬으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시골 생활의 낭만이 실체 없는 연기처럼 흩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갑작스러운 꽃샘 추위가 찾아온 밤에 터졌습니다. 낮에는 봄볕이 따스해 마당의 감나무 가지를 다듬으며 웃음도 나누었지만 해가 지자마자 기온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산골의 밤은 도시의 겨울보다 훨씬 매섭고 날카로웠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쳤고 방 안의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보, 방이 왜 이렇게 차지? 보일러를 좀 올려야겠어. 정숙 씨가 덜덜 떨며 보일러 조절기를 만졌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익숙지 않은 에러 번호가 깜빡거리고 있었고 아무리 전원 버튼을 눌러보아도 기계는 차가운 침묵만을 지켰습니다. 영수 씨는 서둘러 보일러실로 달려갔습니다. 어두컴컴한 보일러실은 냉기로 가득했고 그 속에서 덜덜 떨며 기계를 뜯어보았지만 영수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볼트를 풀고 닫아보고 연신 설명서를 뒤적이며 밸브를 돌려보았지만 뚝딱거리기만 할 뿐. 보일러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분명 계약할 땐 수리 다 마쳤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냐고. 영수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서울을 떠나올 때부터 억눌러왔던 불안함과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한꺼번에 터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영수 씨의 손은 얼음장 같았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파트였다면 관리실 직원이 나타나 해결해 주었을 그 당연한 권리가 이곳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자신이 가장으로서 아내를 이렇게 추운 곳으로 데려왔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수리기사를 부르면 되잖아요. 너무 화내지 말아요. 당신 손이 너무 차가워요. 정숙 씨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감싸 쥐며 달래보려 했지만 영수 씨는 남편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진 탓인지 그 손길을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아침까지 어떻게 기다려? 벌써 이렇게 추운데. 당신은 정말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선 우리 스스로 해결 못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무력한 상태인지 알기나 하는 거야? 영수 씨의 그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정숙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0년을 도시의 편리함 속에서 기계가 고장나면 관리실에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낯선 곳에서 고작 보일러 하나 때문에 남편에게 이런 모진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설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왔나요? 당신이 그렇게 좋다고 자연 속에서 살자고 우겨서 왔잖아요. 나도 여기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든데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요? 고작 보일러 하나 고장났다고 당신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지금 여기서 숨이 막혀 죽겠단 말이에요. 정숙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의 훈훈한 거실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로의 감정조차 추스르지 못할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겠다고 온 이곳에서 정작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가장 가까운 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결정으로 아내까지 고생시키고 있다는 자책감과 시골에 내려오면 모든 게 잘 풀릴 거라 믿었던 오만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낙원으로 데려온 줄 알았는데 실은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낸 것임을 이제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낡은 이불 속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지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떨고 있는 서로의 어깨를 느끼며 두 사람은 처음으로 귀촌이라는 현실을 뼈저리게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꿈꾸던 안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야만 견딜 수 있는 처절한 생존이었습니다. 밤새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지붕을 때렸고 부부는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못한 채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원망스럽게 밝았습니다. 마을 수리기사는 오후가 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그마저도 이런 낡은 모델은 부품 구하기 힘든데 라며 혀를 찼습니다. 영수 씨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비굴할 정도의 표정으로 기사에게 고개를 숙이며 제발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정숙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굽은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수리가 끝난 보일러가 웅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이 훈훈해지기 시작했지만 부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냉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짐가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여기서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오기가 한데 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영수 씨는 말없이 마당으로 나가 묵묵히 굳어버린 마른 흙을 파헤쳤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조금씩 아주 고통스럽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다시 돌아가고 방 안에는 온기가 돌았지만 부부 사이에는 여전히 살얼음판 같은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며칠 동안 말없이 마당 한 구석을 파헤쳤습니다. 굳어버린 땅은 마치 두 사람의 마음처럼 딱딱하고 거칠었습니다. 괭이질을 할 때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이 머리 쓰는 일이었다면 이곳에서의 삶은 오로지 몸으로 증명해야 하는 정직한 노동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창문을 통해 그런 영수 씨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굽은 어깨와 땀에 젖은 셔츠를 볼 때마다 화를 내고 싶었던 마음도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역시 이 귀촌이라는 모험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수 씨가 흑투성이가 된 채 마당으로 정숙 씨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좀 나와봐요. 정숙 씨는 앞치마를 문지르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부터 영수 씨가 땀을 흘리며 일궈놓은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비록 줄은 삐뚤빼뚤하고 흙덩어리는 그대로였지만 영수 씨는 어린아이처럼 들뜬 얼굴로 가리켰습니다. 봐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상추랑 고추 모종을 사왔어. 이웃집 할머니한테 물어보니 지금 심어야 한다더라고. 정숙 씨는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까짓 텃밭이 뭐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간절한 눈빛과 그 옆에 놓인 연약한 초록색 모종들을 보니 왠지 모를 애틋함이 밀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흙을 고르고 구멍을 내어 모종을 심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고운 손으로 흙을 만지는 것이 어색했지만 손가락 끝에 닿는 흙의 감촉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정숙 씨의 혼잣말에 영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이 녀석들도 살 수 있겠지. 아니, 우리가 이 녀석들을 살려내야 하는 건지도 몰라. 그 짧은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부부의 일과는 텃밭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싹이 텄는지 잎이 시들지는 않았는지 살피는 것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흙을 뚫고 연두색 잎사귀들이 아주 작고 당차게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작은 생명을 보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나왔어, 싹이 나왔어. 영수 씨는 그 소리에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 작은 싹을 들여다보는 모습은 마치 금지옥엽. 자식을 키우던 젊은 시절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싹들이 부부 사이에 놓여있던 거대한 얼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고추 모종에는 앙증맞은 꽃이 피고 상추는 쌈을 싸먹을 만큼 잎이 무성해졌습니다. 그리고 귀촌 후 처음으로 두 사람은 직접 기른 상추 몇 잎을 뜯어 저녁 식탁에 올렸습니다. 마트에서 사 먹던 상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파릇하고 싱싱했습니다. 된장에 쌈을 싸서 입안 가득 넣은 정숙 씨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세상에 정말 달아요. 우리가 키운 거라 그런가? 영수 씨도 쌈을 싸서 아내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이 맛이지. 우리가 그동안 서울에서 먹었던 건 상추가 아니라 그냥 풀이었던 모양이야.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싸웠던 그날의 앙금은 어느새 텃밭의 흙 속으로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시골 생활의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텃밭을 망치는 벌레들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추잎에는 진딧물이 새까맣게 끼어 있었고 상추는 이름 모를 벌레들이 여기저기 구멍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시장에 가서 깨끗하게 다듬어진 채소를 사면 그만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벌레를 잡고 풀을 뽑는 모든 과정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영수 씨는 매일 아침 분무기를 들고 진딧물과 씨름했고 정숙 씨는 쪼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느라 허리가 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 이게 낭만이야, 노동이야? 정숙 씨가 땀을 닦으며 투덜댔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진딧물 범벅이 된 고추잎을 떼어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이게 인생인 것 같아. 예쁜 열매를 얻으려면 귀찮은 벌레들도 견뎌야 하니까. 그 말을 듣던 정숙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시골 생활의 고충들도 어쩌면 인생이라는 텃밭에 낀 진딧물 같은 것이 아닐까.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 애쓰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텃밭에서 갓 딴 고추 향기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는 보이지 않던 거대한 저녁놀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영수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영수 씨의 손은 거칠어지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우리 정말 여기 잘 온 걸까요? 정숙 씨의 물음에 영수 씨는 멀리 산 능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오늘 저녁
우리가 같이 키운 상추가 맛있다는 건 분명해.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지만 이제 더는 춥지 않았습니다. 텃밭의 작은 채소들은 밤사이 더 자랄 것이고 내일 아침이면 더 많은 잎사귀를 틔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부부의 마음도 조금씩 더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귀초는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엉망이 된 흙을 일구고 그 속에 새로운 씨앗을 뿌려 서로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살아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네온 사인보다 훨씬 더 밝고 고결한 빛들이었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진딧물과 싸워야 하고 잡초를 뽑아야 하겠지만 이제 그 노동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텃밭에 상추와 고추가 쑥쑥 자라나 식탁을 풍성하게 채우기 시작하자 부부의 마음에도 조금씩 여유라는 싹이 텄습니다. 하지만 마을 이웃들과의 거리감은 여전히 두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여전히 마을 회관 앞을 지날 때면 괜스레 뒷덜미가 서늘해졌고 정숙 씨는 마당 밖으로 나갈 때면 혹여나 동네 사람들과 마주칠까봐 옷매무새를 다듬곤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마을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텃밭에 며칠 동안 내린 비 덕분에 상추가 과할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매일 쌈을 싸먹어도 줄지 않을 정도였지요. 정숙 씨는 밭에 쪼그리고 앉아 큼지막한 상추 잎을 뜯어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보, 이거 다 못 먹겠어요.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어쩌면 좋죠? 영수 씨는 마당 한쪽에서 호미를 닦다가 아내의 말에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문득 며칠 전 마을 길에서 마주쳤던 늘 혼자 밭일을 하러 나가시던 옆집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무뚝뚝해 보였지만 혼자 사시는 듯 보였던 그 어르신의 뒷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던 참이었습니다. 우리 옆집 할머니께 좀 가져다 드릴까? 그분 늘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정숙 씨는 처음에는 조금 주저했습니다. 무뚝뚝했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겪은 뒤라 혹시라도 거절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려지는 상추가 아깝다는 생각과 함께 누군가에게 작은 정성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녀는 밭에서 가장 싱싱하고 깨끗한 상추들만 골라 정성스럽게 씻고 물기를 털어 소쿠리에 담았습니다. 텃밭 한 구석에 핀 작은 들꽃 몇 송이까지 꺾어 소쿠리 위에 얹으니 제법 그럴싸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처음 소개팅이라도 나가는 사람들처럼 긴장한 채 옆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저 옆집 감나무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대문 안쪽에서 한참 만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작업복 차림에 흙 묻은 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부부를 보더니 예의 그 무심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웬일이요? 영수 씨는 정숙 씨가 들고 있던 상추 소쿠리를 내밀었습니다. 텃밭에 상추가 너무 많이 자라서요. 우리만 먹기 죄송해서 조금 가져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번 잡숴보세요. 할머니는 소쿠리를 힐끗 쳐다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동안 부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거절당하면 어쩌나 괜히 나서서 무안만 당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의 입가에 아주 미세하게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녀는 투박한 손으로 소쿠리를 받아들며 툭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상추가 좋네. 우리 밭은 다 녹아내렸는데. 그것은 거절이 아닌 아주 서툰 고마움의 표시였습니다.
할머니는 부부를 대문 안쪽으로 들이지는 않았지만 고맙구먼. 들어가서 밥이나 묵어. 하며 짧게 인사를 건네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어제와 같았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닫힌 문이 아니라 아주 조금 열린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의 삶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며칠 뒤 퇴근길에 마주친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건네온 것입니다. 지난번에 준 상추 아주 달더라. 비록 길지도 않은 대화였지만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을 춤추게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부부는 텃밭에서 수확한 고추와 감자도 조금씩 챙겨 이웃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눔은 묘한 마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소를 건네면 이웃들은 아주 조금씩 표정을 풀었습니다. 누군가는 밭에서 갓 딴 파를 건네고 누군가는 직접 담근 막장을 한 종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인정은 있구먼. 마을 회관 앞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툭 던진 그 말은 부부가 비로소 이 마을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가장 큰 훈장이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을 감싸고 있던 이방인이라는 외투가 서서히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을의 문턱은 결코 한 번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나누는 작은 인사, 나누어 먹는 채소 한 입, 그리고 서로의 밭을 오가는 눈인사가 겹쳐지면서 비로소 견고했던 문턱이 낮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저녁 부부는 텃밭에 앉아 이웃으로부터 받은 막장에 상추를 싸먹었습니다. 마트에서 산 양념장보다 훨씬 투박하고 짠맛이 강했지만 그 속에는 이웃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귀초는 자연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였네요. 정숙 씨의 말에 영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더 이상 낯설고 서늘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골목마다 이웃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고 담장 너머로는 정이 오가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마음속에도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밝게 빛났지만 이제 그 빛은 외로움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보일러가 고장 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곁에는 이제 함께 울고 웃을 이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이 이제야 비로소 두 사람의 진짜 삶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려는 듯 며칠째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눅눅한 습기가 대기를 무겁게 짓눌렀고 나뭇잎들은 비를 기다리는 생명체들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시골의 비는 도시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파트 창문에 들이치는 빗소리는 그저 소음이었지만 이곳의 빗소리는 낡은 지붕을 타고 내려와 마당의 흙을 적시며 온 세상의 소리를 삼켜버리는 거대한 음악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멍하니 비가 내리는 풍경을 응시했습니다. 문득 서울에서의 삶이 아득한 전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바삐 움직이던 지하철의 소음, 빽빽한 빌딩 숲, 그리고 숨막히게 돌아가던 일상의 속도들이 이곳의 느릿한 빗소리 속에서는 그저 먼지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영수 씨는 마루 한쪽에 앉아 낡은 책을 읽으려 했지만 빗소리에 집중력이 흐트러져 결국 책을 덮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딴잎을 말려 만든 차였습니다. 보일러 사건 이후로 삐걱거리던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가끔씩은 서로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서울에 대한 그리움과 이곳에서의 불안함이
미세한 파동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영수 씨는 뜨거운 차 2잔을 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빗줄기가 처마 끝에서 굵게 떨어지며 마당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차 한잔 해요. 비 오는 날엔 이만한 게 없네요. 정숙 씨는 남편이 건네는 차를 받아들며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 내리는 풍경을 등지고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찻잔에서 올라오는 훈훈한 김이 차가운 빗공기와 섞여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예전처럼 불편하거나 날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서로의 숨소리를 공유하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여보, 가끔은 서울의 그 시끌벅적했던 카페들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친구들과 만나 수다 떨고 아무 때나 나가서 맛있는 걸 사 먹던 그 시절이요. 정숙 씨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원망 대신 아련한 회상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멀리 사너리에 걸린 짙은 안개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왜 안 그렇겠어요. 퇴근길에 당신이랑 만나서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던 그 시절이 왜 안 그립겠어. 우리 그때는 참 치열하게 살았죠. 아이들 키우고 회사 눈치 보고 꼬박꼬박 대출금 갚느라 앞만 보고 달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던 시간은 얼마나 되었나 싶어요. 영수 씨의 말에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보낸 지난 30년을 열심히 산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남을 위해 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사회적 지위를 위해, 남들의 시선을 위해 살았던 긴 세월이었습니다. 귀초는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신들을 찾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게 처음에는 당신 고집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다르게 느껴지네요. 만약 서울에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좁은 아파트, 거실에서 서로의 눈치나 보면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갱년기 우울증에 시달리며 남 탓만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정숙 씨가 웃으며 말하자 영수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비 오는 날의 대화는 두 사람의 과거를 차분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귀촌을 결심했던 그날의 긴장감, 이삿짐을 싸며 느꼈던 서러움,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의 공포, 그리고 텃밭의 싹을 보며 느꼈던 작은 희열까지.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한 성장의 통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귀촌이 낭만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하지만 낭만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더군요. 텃밭에 벌레를 잡는 손길 하나, 이웃과 나눈 상추. 한 잎이 주는 그 잔잔한 성취감이 서울의 그 어떤 쾌락보다 더 진실하게 느껴져요. 영수 씨 고마워요. 나를 이곳으로 데려와줘서. 정숙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영수 씨는 묵묵히 아내의 손을 덮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아까보다 더 커졌지만 이제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튼튼한 뿌리를 내린 나무는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는 법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맑은 빗물을 머금은 숲처럼 평온함이 고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가 그칠 때까지 차를 다 마시고 나서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시골집의 적막함이 이제는 고립이 아니라 몰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오직 우리 둘만의 시간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그 귀한 공간.
그곳이 바로 여기 이 낡은 시골집이었습니다. 빗물은 마당에 흙을 적시고 그 흙은 다시 생명을 키우고 그 생명은 다시 부부의 식탁을 채우는 순환. 이 평범한 순환의 원리를 두 사람은 이제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적 추억부터 앞으로의 소박한 계획까지. 비 오는 날의 대화는 마치 텃밭에 비가 스며들듯 부부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서서히 스며들어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서로의 밑바닥까지 보고도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이 빗소리 속에서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압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텃밭의 상추들은 더 푸르게 자라날 것이고 부부의 살도 한 뼘 더 자라 있으리라는 것을요. 그것이 귀촌이 주는 진정한 선물임을 말입니다. 어느덧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녹아떨어지던 겨울의 매서운 추위도 흙먼지 날리던 봄의 고단한 텃밭일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당의 감나무에는 탐스러운 감들이 발갛게 익어가고 집 주변을 감싼 산자락은 울긋불긋한 가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귀촌을 결심하고 처음 이 낡은 집을 보러 왔던 날, 그 막막했던 풍경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부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온전한 우리들의 안식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제 정숙 씨는 더 이상 새벽에 잠을 설치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진 새소리가 알람 대신 아침을 깨우고 보일러의 낮은 구동 소리조차 평화로운 일상의 배경음악으로 들렸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텃밭에서 갔다 온 호박과 파 그리고 이웃집에서 나누어준 두부를 넣고 끓인 된장찌개는 서울의 그 어떤 고급 식당 음식보다도 정갈하고 깊은 맛을 냈습니다. 영수 씨는 마루에 앉아 신문을 펼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감나무 감이 많이 익었던데 우리 오늘은 감 좀 따볼까요? 영수 씨의 제안에 정숙 씨가 앞치마를 벗으며 웃음 띤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표정만 보아도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는 찰떡 같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풀며 낯선 환경에 울먹이던 모습은 이제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 후반전을 가장 따뜻하게 품어주는 품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나가보니 그동안 우리가 정성으로 일궈온 텃밭은 이제 수확을 앞두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고추는 붉게 말라가고 가을무는 단단하게 속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땀 흘리며 감나무의 감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긴장대를 든 영수 씨가 감을 하나씩 따서 떨어뜨리면 밑에서 정숙 씨가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툭툭 떨어지는 감소리가 마치 늦가을의 정취를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저기 봐요. 우리 처음 왔을 때 저 감나무 밑에서 얼마나 걱정했었는지 기억나요? 영수 씨가 감 하나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감을 손에 쥐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서늘했던 바람과 남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던 그 뒷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껴지는 것은 감의 따뜻한 온기와 내 옆에 있는 남편의 안정적인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가 다시 서울로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이곳의 계절을 다 몸으로 겪어냈네요. 이제는 이곳이 떠날 곳이 아니라 정말 돌아오고 싶은 집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감나무 그늘 아래 평상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멀리 마을 회관 근처에서는 이웃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을바람에 실려온 흙냄새와 익은 열매 냄새가 섞여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부부를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동네 식구로 대했습니다. 오가며 건네는 투박한 인사 한마디에 정이 묻어났고 서로의 농사일을 도와주는 품앗이는 이제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평범한 관계가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나 풍요롭게 만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점심 무렵 아이들이 예고 없이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아파트에서만 자라난 손주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흙을 밟고 감나무 아래서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텃밭에서 갓 딴 고구마를 쪄서 함께 나눠 먹는 시간, 아이들은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자연의 단맛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왜 이렇게 공기가 맛있어요? 손주의 질문에 정숙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식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시작했던 귀촌이었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부부의 평온한 모습을 보며 오히려 위로를 받고 돌아갑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난 뒤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영수 씨가 정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했네요. 이곳에 오길 잘했어. 정숙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한 일상의 기쁨을 찾아낸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해가 산 너머로 지며 황금빛 노을이 집을 감쌌습니다. 감나무 가지 너머로 별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따뜻하게 데워진 방 안에서 서로의 발을 맞대고 누웠습니다. 낡은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밤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품어 안는 부드러운 호흡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수 씨는 낮은 목소리로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물을 뽑아서 김장을 준비할까요? 옆집 할머니가 배추도 몇 포기 준다고 하셨는데. 그래요. 우리 올해는 김장도 넉넉히 해서 아이들 좀 보내주고 이웃들과도 나눠 먹어요. 정숙 씨의 말에는 더 이상 불안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일의 일상을 기대하는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낡은 시골집이 주는 안식에 감사하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영혼이 깃든 영원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지는 노을은 내일의 더 밝은 아침을 약속하고 텃밭의 씨앗들은 겨울을 나며 다시 봄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이 부부의 사랑과 평화는 이곳 시골집의 정원처럼 깊고 푸르게 남을 것입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들이 밤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그 정겨운 소리를 자장가 삼아 서울의 빌딩 숲보다 훨씬 높고 깊은 별빛 아래서 깊고 단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귀촌, 그것은 우리 부부가 인생이라는 긴 여행 끝에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정착지였습니다.